안녕하세요. 실용음악 대중음악사 정재일입니다. 오늘은 제3강 스윙 재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려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과제를 여러분들이 또 제출해 주셨고 약간의 퀴즈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위해서 제가 간혹 제 얼굴이 저 오른쪽 상단에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강의가 이제 3주차로 접어들 상황이고요. 사실 4주차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뒤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의 상황을 좀 변화하고 좀 편하게 하고자 웹캠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불편할 때는 제가 이 얼굴을 언제든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루이 암스트롱에 대한 어떤 이제 제가 퀴즈를 냈었는데요. 일단 이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세치모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풀 이름으로 보면 사첼 마우스 뭐 이런 뜻인데요. 줄여서 이제 세치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은 아가리란 뜻이에요. 아가리. 예. 그만큼 이제 입이 컸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이 말빨이 세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의 별명이 됐고요. 예. 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엔터테이너의 그런 기질을 아주 충분히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뭐 재즈 목소리 하면 바로 이분의 목소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전형적인 재즈 가수의, 남자 재즈 가수의 목소리라고 다 생각을 하시게 돼 있죠. 자, 사진을 좀 보고요. 네, 또 이런 재밌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루이 암스트롱. 근데 이 세치모라는 이름 또 뒤에는 이분의 또 어떤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진을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보실 수 있다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트럼펫을 부는데, 트럼펫은 그 브라스 악기로서 마우스피스를 입에 밀착시켜서 그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악기가 되는데, 이분 입술이 많이 두꺼웠던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이 악기를 잘 부는데 방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 이빨로 자기 입술을 불어 뜯어서 살점을 떼어내 버립니다. 네. 얼마나 악기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어떤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묘한데, 뭐 총기 그런 사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서 피터 데이비스인가요? 뭐 그런 음악 선생님한테 너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느니 뭐 이런 악기나 하나 배워라. 그래서 교화 차원에서 악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트럼펫을. 그런데 이거 재밌네. 나는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이제 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이제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또 잘 내주셨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 피아노나 부기오기 피아노에 대한 감상도 써주셨는데요. 자, 퀴즈는 바로 히비지비스라는 제목이 걱정거리 뭐 이런 뜻이래요. 저게 그 노래에서 언제 스케치를 시작하는가. 답은 여러분들이 다 써주셨지만 제가 재봤던 답은 1분 48초부터 그리고 2분 5초까지 이렇게 가사가 없는 그의 스케치를 이제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1분 50초다, 2분 1초다, 뭐 또는 저처럼 이렇게 1분 48초부터다 이렇게 다양한 답이 있는데, 영상을 들어보셨다면 다른 또 루이 암스트롱 혹시 스케치는 어떤 곡에 있었는가를 꼭 한 번씩 좀 찾아서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내용 스윙 재즈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3강 스윙 재즈 어떤 이제 그 목차로 진행되는가 한 번씩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930년부터 1945년이라는 저 스윙 재즈의 연대를 알아주시고요. 그때 어떤 두 가지 짚어야 할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나를 아는 것이 스윙 재즈와 또 그 이후에 모던 재즈로의 발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 1930년대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는 거, 노동자 사진을 누군가 찍은 거네요. 아시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짜리 건물입니다. 1930년대에 10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나, 또는 산업의 기술이 있었나, 이런 걸 보여주는 한마디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이렇게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시대에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좀 대단한데요. 첫 빌딩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죠. 그리고 뉴욕이 가장 발전한 도시로서 소위 빅밴드가 거기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따가 빅밴드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과 어떤 형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빅밴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스윙 재즈가 음악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스윙 재즈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빅밴드 오케스트라 하면은 그야말로 클래식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있어요. 마치 마에스트로라고 하죠. 마에스트로. 근데 이제 빅밴드에서는 이제 마스터, 밴드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밴드 마스터들 중에서 특히 듀크 엘링턴이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대적해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카운트 베이시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백인 빅밴드 오케스트라 리더가 참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베니 굿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명씩 음악도 들어보고 특징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30년부터 45년까지 스윙 재즈 시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로 대공황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Great Depressi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929년부터 3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1차 세계대전의 말미에 참가하게 되고, 그 전에 다른 유럽의 어떤 모든 경제가 전쟁 때문에 이제 망가져 있을 때 미국은 오히려 그 전쟁에 군수 물자를 내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고, 지금의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탄생이 된 겁니다. 전 세계의 가장 부자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또 지나서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모든 호경기는 막을 내리고, 이때부터 경기는 10년이나 이렇게 아주 침체가 됩니다.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실직을 했다.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혼돈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 45년도란 또 날짜, 이거 연대가 좀 중요한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았던 전쟁이고요.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히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로 전쟁 이후에 그 가난했던 독일을 잘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한 것은 바로 저 유태인들이다. 저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전체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목표로 싹 끌어모읍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일본이 그 당시에 또 전쟁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1년도에 일본이 그 갑작스럽게 새벽에 미국의 그 하와이의 진주만이라는 곳, 여기 보시면 이제 펄 하버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침공해서 미국도 이제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돼서, 이후 일본은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다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렇게 두 곳에다가 터뜨리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전쟁을 기점으로 많은 뮤지션들도 참전을 하게 되고 또 거기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빅밴드의 시기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아까 그 독일 히틀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 말살 정책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음악가들이 있었던 거죠. 이 음악가들은 다 현대 음악을 하던 현대 클래식 음악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음악은 바로 모드, 선법이라는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 선법을 가지고 하던 음악들이 미국 재즈 뮤지션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음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쿨 재즈가 되는 거죠. 저번에 첫 번째 과제가 1945년과 55년 사이에 비밥 재즈와 하드밥 재즈 사이에 바로 이 쿨 재즈라는 장르가 지나가는 장르가 됩니다. 그리고 모던 재즈 하면 비밥, 쿨, 하드밥 이렇게 세 가지 재즈를 묶어서 모던 재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차에 또 어떤 하나의 과제로서 비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또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윙 재즈의 시대적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카고 재즈라는 장르가 1920년대 말까지 미국 전역을 다 강타했죠. 재즈는 급격하게 대중화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29년에 소위 블랙 더스데이라고 암흑의 목요일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게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군수산업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군수산업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무기를 만들거나 군수산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가 증권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증권 시장이 거품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악재가 반복이 되는 것이 참 또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래서 미국은 그 많던 수출액이 이렇게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타서 경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아주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막 찍어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없던 경기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 필요할 수 있으나 어쨌든 저 당시에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정책이 바로 돈을 막 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막 나눠주고.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잘 또 통해서 사람들이 정서적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음악을 듣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저렇게 스윙이라는 음악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희망적인 시대로 바꾸자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스윙이라는 단어가 소위 미국에서는 재즈 장르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어떤 부흥을 위한 단어로 사용됐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대. 자, 스윙 재즈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에서 동쪽으로 가서 이제 뉴욕 시대가 된 것이고요. 재즈의 새로운 메카, 뉴욕. 그리고 뉴욕에는 당시 주요 방송국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하면 MBC 방송국, ABC 방송국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던 이제 바로 뮤지션들의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백밴드라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가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따라서 음악가들은 거기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초기 재즈의 뮤지션들은 프로 뮤지션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점점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 뮤지션들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도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자, 뉴욕 할렘이라는 저런 어떤 지역 또는 뉴욕 클럽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규모 재즈 클럽이 아니고 빅밴드 재즈 클럽이고요.
저 뉴욕 할렘이라는 지역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낙후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슬럼과 같은 그런 곳이었으나 점점 아티스트들이 많이 살면서 오히려 그곳에 가면 새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뭐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르적으로 이제 스윙 재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바로 빅밴드라는 형태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요. 빅밴드의 구성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 일단 리듬 섹션, 그 다음에 브라스 섹션, 그리고 끝으로 리드 섹션. 그리고 뭐 숫자는 10명 이상이 필요했다.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가? 자, 리듬 섹션 하면 바로 4리듬입니다. 4리듬. 저 때부터 이미 4리듬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드럼, 베이스, 비올, 피아노, 그다음에 기타. 뭐 지금의 일렉트릭 기타는 아직 발명이 되기 조금 전이지만 어쨌든 벤조가 아닌 기타가 리듬 악기로 사용이 됐고요. 또 저기 베이스 비올이라는 악기는 이제 콘트라베이스의 좀 옛날 형태 악기인데 튜바 대신 저런 콘트라베이스가 사용됐다는 거. 브라스 섹션, 브라스 밴드, 그 군부대, 군악대, 그런 어떤 악기의 특성, 현악기가 아닌 관악기가 주도했었다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그 브라스 섹션은 저렇게 트럼펫, 트롬본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대개 2명에서 5명 정도 구성이었는데 나중에는 3명 정도로 이제 딱 표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트럼펫 2명과 트롬본 1명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리드 섹션, 그러면 뭐 뭔가 리딩한다 이런 리드가 아니고 그 목관악기 리드, 바로 그 리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소폰, 알토, 테너, 바리톤, 거기에 이제 경우에 따라 클라리넷 또는 플룻 같은 악기들이 재즈 밴드의 구성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알토, 테너 2명, 테너 2명 이렇게 2명으로 색소폰 주로 구성했고, 경우에 따라 바리톤 색소폰도 1명 있었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이나 베이스 색소폰은 너무 고음이나 너무 저음은 보편적이지 않았고요. 나중에 쿨 재즈 때는 또 소프라노 색소폰이나 베이스 색소폰도 많이 또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음악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윙 재즈와 스윙 재즈의 특징을 봤을 때 초기 재즈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일단 그 사보이 볼룸 같은 큰 댄스홀을 채울 정도로 사운드를 내는 15인조 빅밴드 구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그러면 그 사보이 볼룸이라는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봤으면 해요. 그리고 스윙 재즈가 어떤 식의 음악이었는가도 한번 유튜브 영상을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저작권상 이렇게 출처가 보이는 화면의 형태로 가져왔는데, 여기 스윙 댄싱 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다면 이 사람들이 입은 옷들이 다 군복이에요. 해군, 이분은 공고인지 군인지 어쨌든 군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또 다른 장면인데, 스윙 댄스가 어떤 것인가. 젊은 대학생들이 저렇게 고난도의 댄스를 즐기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스윙 댄스. 지금까지도 스윙 댄스라는 것들을 즐겨 출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재즈가 초기에는 이렇게 댄스 음악이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렇게 젊은이들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악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튜바를 대신해서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등장하고, 지금까지도 콘트라베이스는 재즈의 중요한 악기가 되겠죠. 네, 하이햇 심벌을 많이 사용했다. 네, 하이햇은 드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비트를 쪼개는 그런 악기가 되는데, 한마디로 드럼의 테크닉이 더 정교해졌을 것이고 어떤 많은 플레이가 음악적으로 하이햇에서 이루어졌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 리듬감이 부드럽다. 이건 다음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당시에 이 빅밴드 오케스트라는 정교하게 만든 편곡에 의존했습니다. 즉 오케스트라 마스터가 만든 편곡보가 15명 정도 되는 그 밴드의 다 모두 앞에 밴드 스탠드에 악보가 있고 그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악기의 숙련도는 당연히 아주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리듬 섹션은 아주 리듬감이 완벽하고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초기 재즈, 뉴올리언 재즈 또는 시카고 재즈에서는 5인 또는 7인 정도의 밴드 멤버였기 때문에 저런 정도로 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그냥 연주력이나 즉흥 연주가 이제 시작됐다면, 오히려 스윙 재즈에서는 즉흥 연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렇게 정교한 편곡이 참 중요했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솔로 연주를 한다면 아주 화려하고 또 굉장히 기교가 있는, 그러나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 솔로 연주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다 화려해지고 세련된 대중음악으로 발전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약간 마칠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반 아티스트들 생각하시면 그 듀크 엘링턴이라는 사람은 소위 2000곡이나 곡을 썼다고 하고요. 그 곡들이 다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음반이 발표가 됐었나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소위 이런 레코드판,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코드판의 형태는 SP라고 하는 스탠다드 플레이라는 이제 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롱 플레이, LP가 있었습니다. LP.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소위 중고 LP 가게에 뭐 가서 LP를 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LP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와는 좀 다른 EP가 있습니다. EP. 네, 익스텐디드 플레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LP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수록곡이 작아서 싱글 시장에 주로 쓰였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D.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는 CD가 나온 거죠. 자, 각각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스탠다드 플레이 SP는 저렇게 12인치 정도 크기의 78rpm의 회전수를 가진 그런 레코드 판이었는데요. 저렇게 한 면에 4분 30초 정도가 녹음이 될 수 있는 크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는 또 한 곡을 더 넣을 수 있겠죠. 판을 뒤집어서. 그래서 뭐 주로 내가 타이틀로 생각하는 곡을 A면에 넣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덜 타이틀로 미는 곡을 B면에 넣어서 그걸 B사이즈라는 용어로 B사이즈 싱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후속곡이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싱글 시장에 사용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후에 롱플레이, 네, 최초의 바이닐 레코드라고 하는데 SP는 재질이 동물성 수치였던 거에 반면에 바이닐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의 비닐, 네, 바이닐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개발했고요. 전체적으로 회전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 시간이 총 22분으로 늘어납니다. 앞면 뭐 11분 정도, 뒷면 11분. 그래서 한 곡이 한 2, 3분이라고 전제했을 때 한 10곡 정도 녹음이 가능해서 소위 지금의 앨범 시장 뭐 하면은 한 곡에 한 앨범에 한 8곡에서 10곡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저 때부터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RCA 레코드라는 데에서 그 앨범을 내봤자 결국 한두 곡만 들을 건데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지 7인치에 회전수는 33rpm이지만 크기가 더 작은 그런 판을 개발해서 싱글 시장으로 또 많이 틈새에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디지털 싱글 냈다가 뭐 EP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판이 없는 손으로 쥘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그 소위 음원으로 그냥 유통이 되지만, 자, 마지막으로 네, CD. 그러면은 이제 소위 디지털 미디어죠. 그래서 반영구적이죠. 심지어 뭐 일부러 CD를 이렇게 막 긁지 않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거죠. 음질도 당연히 훨씬 고음질이고요. 또 74분까지 수록이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뭐 넌 리니어다 이런 말은 테이프나 또는 저런 LP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들으면 쭉 가는 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계속 돌지만 쭉 가는 건데 CD나 이런 것은 레이저로 신호를 읽기 때문에 그냥
1번 트랙에서 좀 듣다가 2번 트랙 딱 누르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고, 또는 뭐 5번 트랙 그럼 확 점프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걸 리니어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라인이 있다. 근데 넌 리니어는 그냥 막 점프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간편했던 거죠. 뭐 이렇게 내가 뭐 노래 듣다가 바늘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LP나 EP는 도태가 됐고요. 물론 지금 다시 레트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런 LP가 약간의 사람들의 어떤 취향을 위해서 다시 유통은 되지만, 지금은 아예 CD 자체도 없는 소위 그런 음악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들은 형태가 없는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이제 완전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빅밴드 오케스트라의 리더들 중심으로 또 그들의 작품의 특징들 위주로 유튜브 또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좀 들어줄 수 있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